안녕하십니까. 에코스우시. 예. 어제 이어서 오늘도 혼자 방송을 합니다. 혼자 방송을 하는 이유가 좌신님과 썰방에서 시간이랑 이제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가 좀 많고 이제 한 가지 좀 주제에 좀 이렇게 집중하고 싶어가지고 예. 그래서 혼자 이렇게 좀 방송을 좀 찍습니다. 싸운 건 절대 아니고요. 예. 뭐 이렇게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쨌든 근래 이제 들어서 근래도 아니죠. 뭐 이제 예전부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. 좀 저명한 좀 이 좌파 그 정치인이나 이제 지식인들이 이 북유럽이 그 부분적인 그 사회주의를 받아들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들 하죠. 근데 그 좌파 정치인들도 뭐 북유럽식 그 사회주의를 흔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, 그러니까 나아가서는 그 좌파들이 그 주장하는 그 북유럽의 국가들은 어떻게 그 사회주의가 잘 적용이 되는지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경우라면서 이렇게 선동을 하죠. 근데 그 북유럽의 국가들이 사회주의에 기반을 한다는 거, 이거는 그 잘못됐어요, 생각이. 그러니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그 오류 중에 하나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그 대표적인 그 미국의 그 좌파 정치인 중에 한 명, 버니 샌더스. 그 지금 망해서 그 휘청거리는 베네수엘라를 옹호했었죠, 과거에. 뭐 저 미국 좌파 말고 그 뭐 참스키라든가 뭐 하여튼 뭐 여러 명 있어요. 그 차베즈 좋아했던 그 미국 좌파 등신들. 확실히 그 우리 그 트럼프 형님이랑은 지능이 달라요. 하여튼 그 좌파 이 새끼들은 지능이 하여튼 덜 떨어졌어. 덜 떨어졌고, 뭐 등신들이 맨날 뭐 정치는, 하여튼 뭐 정치는 뭐다? 제가 했던 말 있잖아요.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현실적인 감각으로 하는 거다. 뭐 어쨌든 뭐 경제가 무너져서 그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무너져서 7달러에 뭐 그 몸을 파는 베네수엘라 그 여성들의 인권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베네수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그냥 차베즈를 칭찬을 했죠. 뭐 하여튼 뭐 물론 베네수엘라는 그 남미권 국가지만 하여튼 이것 때문에 그 좌파의 그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의 그 선동 때문에 뭐 북유럽식 사회주의에 대한 그 환상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. 과연 이 공부는 안 하고 데모만 열심히 하던 이 좌파 새끼들이 이 놓치고 있던 부분이 뭘까? 바로 그 북유럽 국가들은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의 가치를 존중하는 나라들이란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북유럽 국가들은 그 헤리티지라는 그 재단에서 경제 자유 지수에서 아주 선도적인 국가들이라는 거를 좌파들은 놓치고 있어요. 일단 첫 번째로 사유재산은 엄정한 법치로 보장이 되고 있죠, 북유럽은. 그러니까 뭐 민주당의 그 전 대표 그 추미애, 그 아줌마처럼 무슨 개인 토지 국유와 같은 무슨 얼토당토하는 그런 개소리 이런 걸 하진 않는다는 거죠. 그 두 번째로 그 국민들의 저축이 엄정하게 이제 지켜지고 완전히 사적이고,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의 그 통제를 받질 않죠. 그리고 세 번째로
북유럽의 국가들은 계속해서 그 뭐라 해야 되지? 계속해서 그 세금 부담률을 낮추려고 부단한 애를 썼어요. 그러니까 법인세의 경우에는 미국보다도 낮은 수준이에요.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좌파 정치인들의 이야기처럼 대기업한테 세금을 더 걷고 뭐 이딴 재벌 해체식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리고 네 번째로 경제 성장의 어떤 경로를 지정하고 기업들한테 명령이나 요구를 하질 않죠. 무슨 뭐 소득주도 정책을 펴놓고서는 강압적으로 막 따르라고 지시 같은 게 없다는 거죠. 그 외의 경우를 뭐 예로 들자면은 뭐 밤을 샐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로 하고, 일단 제가 들었던 예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북유럽의 그 정치적 모델이라는 게 사회주의에 기초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. 좌파 정치인들이 완전히 잘못된 체제 이해를 통해서 엄청난 오류를 범해왔거나 아니면 진짜로 단계적인 어떤 공산화를 위해서 선동을 한 거겠죠. 그러니까 북유럽에는 국가 주도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. 이것만 알면 절대 그 북유럽식 사회주의라는 게 허구라는 것이 이해가 되겠죠.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는 그 핵심이 모든 것에 앞서서 먼저 경험을 했던 선배님들, 그리고 혹은 그 뒤를 쫓는 후배들이 있기 마련이에요. 그죠? 그러니까 선배가 있으면 무조건 후배가 있으니까 뭐 자기 앞서갔던 그 사람을 봤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후배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선배의 그 잘못된 뭐 그런 모습을 닮으면 절대 안 되겠죠.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선배는 그 프랑스라는 G7의 그 선진 국가를 선배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이 후배라는 가정하에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. 그 작년이죠. 2018년 5월 7일 날 그 프랑스의 그 대선에서 만 39세 나이에 그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그 역대 최연소 대통령에 이제 임명이 되죠. 그러니까 이 프랑스에도 500,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의석이 있잖아요. 근데 프랑스에도 이제 의석이 있겠죠. 근데 의석이 하나도 없던 그 신생 정당의 후보였어요. 근데 이 신생 정당의 후보가 전통적인 그 거대 정당들,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라면 뭐 민주당이나 자한당이겠죠. 이런 거대 정당의 그 후보들을 물리치고 당선이 된 거예요. 이 자체가 대단한 거죠. 그러니까 마크롱의 그런 어떤 선거 혁명 뒤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프랑스의 아주 오래된 사회주의 정책의 결과물이에요, 이게. 그러니까 마크롱이 사회주의자라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35년 동안 프랑스의 정책이 한결같았어요. 이게 뭐냐면 큰 정부, 그리고 고복지, 그리고 다규제, 그리고 작은 시장을, 이 네 가지를 이제 특징으로 하는 사회주의 정책을 고수해 왔어요, 프랑스는. 특히 이제 그 마테랑 정부에서는 주요 그 기업들을 국유화를 시키면서 그 프랑스의 어떤 그 성장 동력을 완전 악화를 시켜버렸죠.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실업률은 폭증을 하게 되고 재정은 폭락을 하게 돼요. 그러니까 마크롱이 당선되기 그 직전에 2017년도에 프랑스의 청년 실업률이 25%를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국가 부채는 GDP 비율에서 96.6% 96.6%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고요. 엄청난 거죠. 그러니까 나라가 파탄나게 생긴 거예요. 이게 큰 정부 고복지로 인해서 그 국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그 후보들을 뽑아 죽겠죠, 프랑스 사람들이. 근데 결과가 어떻죠? 결과가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
재정은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실업률은 폭등하고, 그러니까 결국은 다음 세대한테 엄청난 부담감을 안겨주게 된 거죠.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그 차베즈 정권 당시도 똑같죠. 응? 국민들 막 퍼주니까 국민들은 막 찍어주다가 지금 그 나라 어떻게 됐어요?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.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고 가자고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 재앙스러운 이 정부가 이 정책을 보면은 답은 나와요. 응? 자,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득주도 성장, 청년 수당, 뭐 청년 취업 수당, 무상급식, 무상교복, 그리고 뭐 출산수당. 출산수당은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, 뭐 하여튼 응? 벌써 뭐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죠. 내년에 뭐 건강보험료 25%인가? 맞나? 뭐 하여튼 뭐 올린대요. 응?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케어 부작용이 이 정도면 맞는 거죠. 뭐 고령화 드립 치료는 뭐 찐따 문바 새끼들은 뭐 그렇게 믿고 살도록 하고, 뭐 어쨌든 오늘도 기러기 전 이렇게 뭐 방송이 더 길어지기 전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뭐 깨어있는 우리 우파에 많은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알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